목염자가 완안강을 구하기 위해 장원의 담을 넘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기문 8괴의 방위로 지어진 미로 같은 장원 안에서 결국은 길을 잃고 말았다. 황용은 그런 목염자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며 재미있어 했다. 황용은 이곳 기운장의 구조가 도화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에 죄인을 어느 방위에 가두어 두었을지도 예상할 수 있었다. 황용은 몸을 굽혀 흙을 한 움큼 집어들고 왼쪽으로 던지며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는 급히 꽃밭으로 몸을 숨겼다. 대경실색한 목염자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목염자는 누가 자기에게 길을 알려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 같지 않아 목소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다. 그렇게 목염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안내에 따라 이리저리 한참을 도는데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나더니 흙더미가 앞쪽 작은 집의 창문으로 정확히 날아갔다. 그 순간 목염자의 눈앞에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번쩍하더니 곧 사라졌다. 목염자는 깜짝 놀라 그들이 사라진 곳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곳에는 두 명의 보초가 쓰러져 있었다. 목염자는 무슨 목적인지는 몰라도 고수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깜깜한 방 안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낮은 소리로 불렀다. 완안강 당신이에요? 완안강은 밖에서 보초들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놀라 정신을 차렸는데 뜻밖에도 목염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놀랍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답했다. 목염자는 기뻐하며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어둠 속을 더듬어 찾아갔다.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빨리 나가요. 그러자 완안강이 물었다. 혹시 보도나 보검을 가지고 있소? 그러면서 완안강이 설명대신 몸을 약간 움직이는데 손과 발에 찬 쇠고랑과 족쇄가 부딪히며 쇳소리를 냈다. 목염자는 다가가서 족쇄를 만져보고는 완안강이 보도를 찾는 이유를 깨닫고 내심 후회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비수를 황용에게 주는 게 아니었는데. 이때 황용과 곽정은 밖에서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몰래 엿듣고 있었다. 황용은 속으로 웃으며 잠시 그들의 애를 태우다 비수를 넘겨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목염자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업고 나갈게요. 그러나 완안강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쇠사슬을 기둥에 묶어서 움직일 수가 없소. 그 말에 목염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완안강이 물었다. 내가 여기 있는 줄 어찌 알았소? 계속 당신을 따라왔어요. 그 말에 완안강은 감동했다. 내 몸에 기대시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그러자 목염자가 바닥에 깔린 자리에 앉아서 그의 품에 기대었다. 나는 대금국의 사신이니 감히 나를 어쩌지는 못할 것이오. 다만 여기 붙잡혀서 시간을 허비하다 부친께서 명하신 중대사를 그르치게 될까봐 걱정이오.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목염자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 묻자 완안강이 말했다. 내 목에 걸려있는 금도장을 풀어보시오. 목염자가 그의 목을 더듬어 도장을 묶은 줄을 풀었다. 이것은 대금국 사신의 도장이오. 이것을 가지고 속히 임안부로 가서 송국의 삼위원 사승상을 만나주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태호의 도적들에게 잡혀있어 친히 만나지는 못한다고 하시오. 그리고 이 말을 확실히 전해주시오. 몽고의 사신이 임안으로 올 텐데 절대 만나선 안 되고 사람을 시켜 보는 즉시 참수하라고 하시오. 이는 대금국 성상의 밀지니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전하시오. 목염자가 왜 몽고 사신을 죽여야 하냐고 물었다. 몽고의 사신이 먼저 임안으로 와서 송국의 군신과 만나게 되면 우리 대금국에 큰 해가 될 것이오. 그러자 목염자가 낯빛을 바꾸며 물었다. 우리 대금국이라뇨? 저는 송나라 백성이에요. 미안하지만 금나라를 돕는 일이라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러자 완안강이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도 결국 대금국의 왕비가 될 것 아니겠소? 그 말에 목염자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제 의부는 당신의 친부이시고 또한 나라를 걱정하는 훌륭한 한인이었어요. 설마 당신 정말 금국의 왕야가 되려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 말을 듣고 완안강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며 되물었다. 전 당신이 용맹하고 지혜로운 대장부라고 생각했어요. 금국의 소왕야 자리에 있는 것도 기회를 기다려 송국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정말 오랑캐를 아버지로 여기고 계신 거군요.
대송은 금수강산의 절반 이상을 금국에 짓밟혔어요. 금이는 우리 한족을 약탈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단 말인가요? 말투가 크게 격앙되며 목이 메이는 것으로 보아 모겸자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았다. 완한강은 묵묵히 듣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끝내 화가 난 모겸자가 금인을 땅에 던져버리고 돌아서자 완한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했소. 돌아오시오. 그 말에 모겸자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이곳을 벗어나면 다시는 금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당신과 함께 시골로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 것이오. 모겸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완한강과 대련을 하고부터 한눈에 그에게 반해 사랑에 빠져버렸다. 그녀는 줄곧 그가 대단한 영웅호걸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완한강이 친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필시 다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리라 짐작했다. 이번에 그가 금국의 사신으로 나선 것도 송국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일 거라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신의 맹목적 사랑에서 비롯된 헛된 망상이었음을 알았다. 그는 영웅호걸이 아니라 단지 부귀영화를 쫓는 속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모든 사랑이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듯했다. 모겸자의 눈치를 살피던 완한강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의부가 내 친아버지라고 했소. 확실히 물어보기도 전에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확인할 방법도 없고 나는 지금도 계속 의심스러운 마음뿐이오. 이런 중대사를 명백히 밝히지도 않고 결론 지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오. 이 말을 듣자 모겸자는 다소 위안이 되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면 그를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침묵을 지키던 모겸자가 말했다. 금인을 가지고 사승상을 만나는 일은 다시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전 나가서 족쇄를 끊을 수 있는 보도를 가지고 다시 오겠어요. 완한강이 물었다. 이곳의 길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제대로 찾을 수 있겠소? 다행히 두 고수가 길을 가르쳐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상대방의 얼굴을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완한강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나를 구하고 싶거든 내 사부를 찾아주시오. 구도장을요? 내게는 구도장 말고도 다른 사부가 계시오. 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가시오. 허리띠 금장식의 한 부분에다 칼로 완한강이 위험에 처해 태오변 귀운장에 있습니다. 라고 새겨 소주에서 북쪽으로 30리 떨어진 황산으로 가시오. 거기에 9개의 해골이 쌓여있는 곳을 찾으시오. 해골은 아래에 5개, 중간에 3개, 위에 1개의 모양으로 쌓여있을 것이오. 이 허리띠를 제일 위에 해골 위에 놓으시오. 그리고 허리띠를 놓은 다음에는 절대 거기 머무르지 말고 즉시 떠나시오. 사부는 성격이 괴팍해서 해골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해치려 들지도 모르오. 사부는 무공이 높아 반드시 나를 구해줄 것이니 당신은 소주현묘관에서 나를 기다리면 돼오. 모겸자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완한강의 허리띠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장원을 나갈 때도 황용이 몰래 길을 알려주어 모겸자는 무사히 장원의 외곽 담벼락을 넘어 귀운장을 벗어났다. 귀운장을 빠져나온 모겸자는 10여 리 정도 간 다음 큰 나무 아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날이 밝자 배를 타고 태로를 건너 소주로 갔다. 소주는 동남쪽의 번화한 도시로 매우 풍요로운 고장이었다. 모겸자는 으슥한 곳을 찾아 완한강이 부탁한 대로 허리띠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 그런 다음 그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허리띠를 자신의 몸에 둘렀다. 모겸자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완한강이 일러준 대로 북쪽 외곽으로 그의 사부를 찾으러 갔다. 모겸자는 큰 길을 벗어나 산속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길을 헤맸다.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멀리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으스스해졌다. 어느새 주위가 컴컴한 암흑으로 변했으나 완한강이 말한 해골더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모겸자는 부근에 인가를 찾아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보기로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저 멀리 서쪽 산 근처에 집 한 채가 보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폐허가 된 사당이었다. 사당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듯했다. 모겸자는 싸온 음식으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보따리를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 이경이 넘은 시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모겸자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황급히 눈을 떴다. 얼른 문 쪽으로 달려가 밖을 살펴보니 하얀 달 아래 수천 마리의 청사가 꿈틀거렸고 비릿한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구역질이 났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청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3명의 흰옷을 입은 남자가 손에 긴 막대기를 들고 뱃무리 끝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얼른 문 뒤로 숨고는 들킬까봐 감히 내다보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차츰 멀어져 가자 목염자는 조심스레 다시 내다보았다.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뱃무리는 이미 사라지고 황량한 사냐는 고요하기만 했다. 목염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방금 뱀이 지나간 길로 몇 걸음 가보았다. 그러나 흰옷의 남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안도하며 돌아서려는데 멀리 바위 위에서 흰색의 무언가가 달빛에 어른거렸다. 목염자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하얀 물체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짤막한 비명을 내질렀다. 해골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던 것이다. 하루 종일 해골을 찾아 헤맸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더니 깊은 밤이 되어서야 나타난 것이다. 목염자는 완한강의 허리띠를 풀어 해골 위에 놓고 그가 무사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대경실색한 그녀는 감히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앞으로 몸을 날린 뒤 황급히 몸을 돌렸다. 그러나 몸을 돌리자마자 다시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다. 그녀는 연달아 대여섯 번이나 몸을 돌렸으나 등 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었다. 목염자는 더 이상 몸을 돌리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등 뒤에 있는 사람이 바싹 다가오더니 그녀의 목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다. 좋은 향기군.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목염자가 급히 몸을 돌려보니 유생복장을 하고 손에 부채를 든 사나이가 서 있었다. 바로 영경에서 자신의 의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구양극이었다. 그녀는 분노가 치밀었으나 자신이 적수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달아났다. 그러나 어느새 구양극은 목염자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목염자가 기겁을 하며 몇 번을 방향을 바꾸어 도망쳐봤지만 그럴 때마다 구양극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구양극은 아연실색하는 그녀를 보고 재미있는지 더욱 득이양양했다. 구양극은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풀어주었다 하며 장난을 치듯 실컷 이 상황을 즐기려는 듯했다. 결국 화가 난 목염자가 칼을 뽑아 구양극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구양극은 웃으며 몸을 옆으로 살짝 틀더니 오른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밖으로 꺾고 왼손으로 허리를 안았다. 목염자는 발버둥 쳤으나 벗어날 수가 없었다. 구양극이 경박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를 지아비로 섬기면 무공도 전수해주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마. 구양극은 목염자를 한 팔로 꼼짝 못하게 꼭 껴안고는 오른손으로 목염자의 얼굴이며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러자 목염자는 소름이 끼쳐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잠시 뒤 의식을 차렸을 때는 손발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구양극 품에 안겨 있었다.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 목염자가 있는 힘껏 몸부림쳐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를 한 팔에 안고 있는 구양극은 다른 곳을 보며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 가만히 그의 좌우를 둘러보니 흰옷 입은 8명의 여자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앉아서 비장한 표정으로 흰 해골 더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구양극의 등 뒤를 본 목염자는 놀라서 혼이 달아나는 줄 알았다. 구양극의 몸 뒤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사가 혀를 날름거리며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다. 달빛 아래 수백 개의 붉은 혀가 날름거리며 요동치니 기절초풍할 일이었다. 뱃무리 가운데에는 좀 전에 보았던 3명의 흰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목염자는 소름이 끼쳐 고개를 돌려 해골더미와 달빛에 빛나는 허리띠를 보았다. 그 순간 뭔가 알 듯 싶었다. 그이들은 지금 완한강의 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멀리서 날카롭고 소름 끼치는 휘파람 소리가 정막을 깼다. 휘파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절벽을 돌자마자 갑자기 발걸음을 늦췄다. 왼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완한강의 사부는 바로 철시 매초풍이었다. 매초풍은 곽정에게 내공의 비결을 몇 마디 전에 들은 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력으로 내공 연마에 정진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두 다리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공 또한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매초풍은 강남 육계가 몽고에서 돌아온 것을 알고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았다. 그래서 소왕야가 사신으로 나가자 복수하기 위해 그를 따라 강남으로 온 것이다. 그러나 완한강과 함께 행동하면 무공 수련에 방해가 되어 혼자 육로를 통해 가기로 하고 나중에 소주에서 완한강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사실 구양극은 매초풍이 가지고 있는 구음진경을 빼앗기 위해 이곳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절벽을 돌아 나오다 갑자기 사람의 숨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멈춘 매초풍 귀에 무수히 많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구양극이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일어나서 발끝에 내공을 집중시켜 불의의 기습을 하려 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그림자가 절벽을 돌아 나왔다. 놀란 구양극이 공격 자세를 멈추고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크고 마른 체구의 푸른 옷을 입고 머리에는 문인들이 쓰는 두건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다만 기이하게도 그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매초풍 같은 고수도 작은 발소리는 숨길 수 없는데 그 남자는 전혀 발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귀신이 걸어오는 듯 구름이 둥둥 떠가는 듯 소리 없이 구양극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 남자는 구양극을 한번 훑어보고는 몸을 옮겨 매초풍 뒤쪽에 섰다. 구양극은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소름이 오싹 돋았다. 두 눈동자는 전혀 미동이 없었으며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얼굴이 흉악하게 생긴 건 아니었지만 한번 보면 오싹 몸서리 쳐지는 그런 얼굴이었다. 구양극이 그러고 있는 사이 매초풍이 구양극 쪽으로 한 발짝 다가오면서 출수하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구양극이 서둘러 왼손으로 손짓하자 흰옷을 입은 남자 셋이 휘파람을 불며 뱀떼를 움직였다. 엄청난 뱀떼가 몰려오자 매초풍은 급히 뒤로 물러났다. 뱀을 부리는 남자들이 긴 막대를 연신 흔들자 수천 마리의 청사가 천천히 산을 뒤덮으며 몰려들었다. 모겸자가 바라보니 매초풍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그때 매초풍이 허리에서 긴 철 채찍 같은 것을 뽑아들고 사방을 후려치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것으로 뱀의 공격을 막을 수는 있었으나 임시방편일 뿐 곧 전후좌우 온통 뱀의 무리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휘파람 소리에 따라 뱀떼는 물밀듯이 더욱 맹렬히 달려들다가 채찍 바람에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그때 구양극이 웃으며 소리쳤다. 매초풍, 살고 싶으면 구음진경을 내놓아라. 그러나 매초풍은 그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철채찍을 휘둘렀다. 언제까지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으냐?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테니 어디 한번 버텨보거라. 매초풍은 점점 초조해졌다. 이곳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며 사방에 귀를 기울여 봐도 온통 씩씩거리는 뱀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혹시 발을 잘못 디뎠다가 뱀에게 물릴까 두려워 꼼짝할 수가 없었다. 구양극이 다시 한번 소리쳤다. 매초풍, 구음진경을 내놓으면 지난날의 원한은 깨끗이 잊고 서로 좋은 친구로 지낼 수도 있다. 그러자 매초풍이 답했다. 좋다. 어쩔 수 없군. 와서 가져가거라. 이쪽으로 던져라. 그럼 받아라. 매초풍은 그렇게 외치면서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빼면서 무엇인가를 날렸다. 그 순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흰옷 입은 여인 2명이 쓰러졌다. 매초풍이 던진 것은 비급이 아니라 독이 묻은 암기였던 것이다. 구양극은 급히 땅을 구르며 암기를 피했으나 얼마나 놀랐던지 순식간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화가 난 구양극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 요망한 것, 절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그때 또다시 매초풍의 암기 3개가 번개같이 날아왔다. 구양극은 가까스로 피하긴 했지만 내공이 증가한 매초풍이 날리는 암기의 위력은 정말 고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매초풍이 휘두르는 채찍의 힘은 약해져 갔다. 그리고 그런 낌새를 놓칠 구양극이 아니었다. 구양극은 매초풍이 지쳐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뱀을 앞으로 몰았다. 매초풍 둘레에는 죽은 뱀만 수백 마리가 쌓여갔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뱀의 포위를 뚫기란 역부족이었다. 구양극은 그녀의 철채찍과 암기가 무서워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그렇게 반 시즌이 더 흘렀을까? 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매초풍의 호흡도 거칠어졌다. 채찍을 휘두르는 힘도 처음 같지 않고 채찍이 그리는 원도 점점 좁아졌다. 그녀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제 끝인가 싶었던 바로 그 순간 허공에서 부드럽고 맑은 퉁소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싸움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다. 구양극이 고개를 들어보니 푸른 옷을 입은 그 괴인이 어느새 고송 위에 앉아 퉁소를 불고 있었다. 그것을 본 구양극은 놀란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자기가 뻔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괴인이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나뭇가지가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데도 마치 평지에 앉아있는 것처럼 좌정하고 있었다. 그는 인간이 아니라 귀신 같았다. 어릴 때부터 숙부인 서독 구양복 밑에서 무공을 배운 구양극은 지금 저 괴인의 무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다. 자기가 저 괴인의 경지에 오르려면 20년이 걸려도 가능할지조차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퉁소 소리에 구양극은 괜스레 마음이 설레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뿐 아니라 온몸에 피가 끓어올라 손발을 휘적거리며 둥실둥실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 충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으로 옮겨져 막 팔다리를 움직이려는 순간 구양극은 깜짝 놀라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때 뱀떼가 앞다퉈 소나무 아래로 몰려들더니 대가리를 치켜들고 퉁소 소리에 맞춰 몸을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이 실로 가관이었다. 더욱 볼썽사나운 것은 흰옷 입은 세 남자와 여섯 여자가 모두 나무 아래로 달려가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뒤엉켜 춤을 추다가 제각기 자신의 옷을 마구 찢더니 손톱으로 얼굴을 마구 핥히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들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마구 웃으며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미치광이들이었다. 그들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대경실색하며 바라보던 구양극은 주머니에서 독을 묻힌 암기 6개를 꺼내 괴인의 상중하 급소를 향해 있는 힘껏 날렸다. 그러나 그 괴인은 퉁소 끝으로 가볍게 날아오는 암기를 쳐냈다. 암기를 쳐내면서도 퉁소를 부는 입술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구양극은 자꾸만 춤을 추고 싶은 충동이 일자 공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저항했다. 그러나 버티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때 한쪽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매초풍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숙이고 길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초풍 역시 전력을 다해 퉁소 소리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구양극의 첩 가운데 무공이 약한 3명은 이미 땅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모두 찢어 알몸으로 쓰러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퉁소 소리에 맞춰 어깨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었다. 한편 목염자는 혈도가 막혀 움직이지는 못했으나 역시 마음이 흔들리며 끓어오르는 욕정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 꼼짝 못하고 땅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산란하기 그지없었다. 내공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몰린 구양극은 혀를 꽉 깨물어 그 통증으로 정신을 차렸다. 구양극은 통증으로 잠시나마 퉁소 소리에서 벗어나자 발에 최대한 공력을 실어 무작정 발을 떼어 치달렸다. 단숨에 몇 리쯤 달렸을까? 더 이상 퉁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이미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뒤로 벌러덩 누워 밤하늘을 쳐다보며 그 괴인은 누구일까를 생각하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목염자가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서재에서 육장주와 담론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육관영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서재로 들어서는데 그의 뒤에 장정 한 명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가 들고 있는 나무 상자 안에는 푸른색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 들어있었다. 아버님, 방금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육장주가 보자기를 풀어보니 5개의 구멍이 나 있는 하얀 해골 하나가 나왔다. 바로 매초풍의 표식이었다. 곽정과 황용은 완안강과 목염자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매초풍이 찾아오리라 짐작하고 있었던 터라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러나 육장주는 5개의 구멍이 뚫린 해골을 보고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을 누가 가지고 온 것이냐?
육관영의 말로는 어떤 사람이 상자 안에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받은 하인은 평상시처럼 누군가 보낸 선물이겠거니 하고 받았을 뿐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고 했다. 나중에 육관영이 방에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보자기를 풀어보고 급히 나가 보았으나 상자를 들고 온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육관영은 낯빛이 창백해진 육장주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육장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한참을 해골만 쳐다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지금 식솔들에게 귀중품을 챙기라 이르고 서둘러 네 어머니를 무석성의 북쪽 장원에 모셔라. 그리고 각 체주에게 명해 3일 동안 누구도 각체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게 해라. 설령 기운장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구하러 와서는 안 된다고 명하라. 육관영은 뜬금없는 아버지의 명에 의아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육장주는 여전히 육관영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쓸쓸하게 웃으며 곽정과 황용에게 말했다. 두 분과 우연히 만났으나 오랜 친구처럼 뜻이 통해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악한 두 사람과 원수진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원수를 갚으러 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여기 더 머무르시면 위험합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내젓더니 하인에게 일렀다. 가서 황금 40냥을 가져오너라. 곧이어 하인이 황금을 가지러 가고 육관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밖으로 나가 부친의 명대로 지시를 했다. 잠시 뒤 하인이 황금을 가지고 오자 육장주는 그것을 받아 두 손으로 곽정에게 건넸다. 이건 나의 작은 성이요. 훗날 두 분이 혼례를 치를 때 드릴 선물을 미리 주는 겁니다. 황용은 그 말을 듣고 뺨이 붉어졌다. 역시나 육장주는 무공고수답게 이미 남장하고 있던 황용이 여자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면서 육장주는 탁자 옆에 자기로 된 병을 거꾸로 들어 붉은 환약 수십 알을 꺼내더니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난 다른 재주는 없고 지난날 사부님에게 약재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있어. 이 환약을 복용하면 무공을 익힌 자는 내공이 늘고 평범한 자는 수명이 길어질 것이오. 이렇게 서로 알게 된 데 대한 나의 작은 성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십시오. 환약을 꺼낼 때 코끝에 풍겨오는 상쾌한 향기를 맡고 황용은 그게 바로 구화옥로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용은 예전에 부친인 황약사를 도와 이 환약을 제조한 적이 있었다. 이 환약을 제조하려면 천시와 절기를 맞추어야 하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처럼 수십 알의 구화옥로환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황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구화옥로환은 제조하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두 알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황용의 말을 듣고 육장주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어렸다. 낭자가 어찌 이약의 이름을 알고 있소? 그러자 황용이 빙긋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다. 어릴 때 병약했는데 한 고승께서 저에게 구화옥로환 세 알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육장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차피 남겨두어봤자 이제 제게는 소용없는 물건이니 두 분은 사양하지 마시고 받으시오. 그는 이미 죽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황용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공손히 받았다. 이미 하인을 시켜 배를 준비해 두었으니 속히 기운장을 떠나 호수를 건너시오. 도중에 혹시 어떤 괴인을 만나거든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오. 어서 서두르세요. 곽정은 남아서 돕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으나 황용이 연신 눈짓을 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육관영이 방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분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만 장, 고, 왕, 담 4명의 체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머리를 벤다고 해도 끝까지 남아서 귀운장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육장주가 탄식했다. 정말 보기 드물게 의리 있는 자들이구나. 우선은 이 두 분을 모셔다 드려라. 그렇게 황용과 곽정은 육장주에게 예를 갖추어 작별 인사를 하고 육관영의 안내를 받아 장원을 떠났다. 곽정과 황용은 배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돈 다음 몰래 다시 기운장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곽정이 막배에 오르려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머리에 큰 독을 이고 있는 모양이 실로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백발 노인으로 황색 단삼을 입고 오른손에는 큰 부채를 들었는데 매우 빠른 걸음으로 세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가 이고 있는 독은 쇠로 만든 철독인데
좋기 수백 근은 됨직했다. 괴인이 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육관영 옆을 지나다가 몸이 약간 기우뚱하는 바람에 머리에인 독에서 물이 조금 쏟아졌다. 독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물의 무게만도 좋기 1,200근은 돼 보였다. 그런 무게를 머리에 짊어지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으니 무공이 실로 대단한 자임에 틀림없었다. 육관영은 혹시나 저 괴인이 아버지의 원수일까 싶어 가슴이 서늘해졌다. 육관영은 급히 괴인의 뒤를 따라갔다. 곽정과 황용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그의 뒤를 따랐다. 괴인은 약 1, 2 정도 걸어가더니 강변에서 걸음을 멈췄다. 육관영은 괴인이 왜 다리도 없는 강변 앞에 멈춰 섰는지 의아했다. 그런데 갑자기 괴인이 곧장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강물의 깊이를 아는 육관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강물로 들어간 괴인은 한치의 기울어짐도 없이 종아리까지만 물에 잠긴 상태에서 미끄러지듯 가볍게 강을 건너 맞은편 둑으로 올라갔다. 괴인은 철독을 강변 너머 풀밭에 내려놓았다. 그러더니 이번엔 몸을 날려 물 위에 사뿐히 내려서곤 마치 평지에서 걷듯 수면을 한 발 한 발 딛고 다시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 모습을 보고 육관영뿐만 아니라 곽정과 황용도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부들에게 각 문파의 무공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철독을 이고 물을 건너는 무공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 위를 걷는다는 수상비 같은 경공술은 그저 과장된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직접 눈으로 보니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괴인은 백발을 쓸어 넘기고는 호탕하게 웃어젖히더니 육관영을 보며 말했다. 자네가 태호 영웅들의 수장인 육소장주인가? 육관영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한데 태공의 조남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나 괴인은 육관영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곽정과 황용을 가리키며 손짓했다. 자네들도 이리 오게. 그 말을 듣고 육관영이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다. 육관영은 그제야 곽정과 황용이 자기 뒤를 따라온 것을 알고 흠칫 놀랐다. 경공술이 뛰어난 곽정과 황용이 소리를 내지 않고 뒤따라온 것도 있었지만 괴인이 아버지의 원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뒤를 신경 쓰지 않은 육관영이었다. 곽정과 황용이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괴인이 웃으며 육관영을 보며 말했다. 여긴 얘길 나눌 만한 데가 못 되니 어디 앉을 곳을 찾아볼까? 괴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자 육관영은 불안했다. 육관영이 망설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태공께서는 제 가친을 아십니까? 그러자 괴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육장주를 직접 본 적은 없네. 육관영이 다시 물었다. 오늘 아침 가친께서 기이한 선물을 받았는데 혹시 태공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십니까? 기이한 선물이라니 그것이 무엇이었나? 5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죽은 자의 해골이었습니다. 헉참 기이한 일이군. 누가 영존에게 장난을 친 게 아닌가? 그 말을 듣자 육관영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 사람이 원수라면 그의 무공을 봤을 때 그냥 정면으로 찾아와도 막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구태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육관영은 이 괴인을 기운장으로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도와준다면 아무리 무서운 적이 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태공께서 개의치 않으신다면 저희 장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자 괴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것도 괜찮겠구먼. 육관영은 크게 기뻐하며 공손하게 괴인을 기운장으로 모셨다. 곽정과 황용도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기운장에 도착하자 육관영은 괴인을 대청에 모시고 급히 부친에게 고하러 들어갔다. 잠시 뒤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육장주를 하인 둘이 짊어지고 왔다. 육장주는 노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귀한 손님이 오신 줄 모르고 마중하지 못했습니다.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괴인은 그런 육장주에게 몸을 약간 굽혀 답례만 할 뿐 맞절은 하지 않고 냉랭하게 말했다. 육장주, 괜찮소이다. 태공의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성은 구이고 이름은 천인이라 하오. 구천인이란 이름을 듣고 육장주는 크게 놀라 물었다. 그럼 바로 철장수상표라 불리는 구 선배님이십니까? 구천인이 미소를 짓고는 대답했다. 내가 강호에 나서지 않은 것이 이미 20여 년인데 아직도 내 벼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려. 철장수상표는 20년 전만 해도 강호를 떨게 만든 이름이었다.
육장주가 알기로 구천이는 남철장방의 방주로서 호북, 호남, 광동, 광서 지역을 장악했다. 그런데 후에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돌연 자취를 감추어 오늘날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 젊은 무리민들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구 선배님께서 이곳까지 왕림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강호에 나서신 것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러자 구천인이 수염을 어루만지며 웃었다.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오. 그저 이 노인네가 마음이 약해서 풍진 세상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오. 우선 조용한 곳에서 연공을 좀 해야겠는데 괜찮겠소? 자세한 이야기는 저녁에 천천히 합시다. 구천이는 전혀 아기가 없어 보였지만 육장주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했다. 혹시 길에서 흑풍상사를 만나셨는지요? 아직 진연풍이 죽은 사실을 모르는 육장주였다. 흑풍상살? 그 악귀들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오. 육장주는 이 말을 듣자 크게 안심이 되었다. 육장주는 얼른 육관영에게 구천인을 서재로 모시고 가라고 말했다. 구천인은 육장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육관영을 따라 나갔다. 육장주는 구천인의 무공은 본 적이 없지만 그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예전에 동사, 서독, 남재, 북계, 중신통 5사람이 화산에서 무공을 겨룰 때 그를 초대했으나 급한 일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화산 농검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무공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설령 그 5사람을 뛰어넘지는 못한다 해도 그들과 맞먹는 무공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여기에 있으면 흑풍상살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육장주는 곽정과 황용에게 말했다. 두 분이 아직 가시지 않았으니 다행이오. 이제 구 선배님이 오셨으니 어떤 강적인들 두렵겠소? 두 분은 침소에 가셔서 쉬시오. 나오지만 않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오. 그러자 황용이 해맑게 말했다. 전 구경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육장주가 흔쾌히 승낙했다. 적의 수가 많으면 두 분이 다칠지도 모르니 내 뒤에 꼭 붙어있도록 하시오. 육장주의 승낙이 떨어지자 황용은 뛸 듯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그러고는 곽정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우리 그 노인이 어떤 무공을 연마하는지 보러 가요. 그 말을 듣고 육장주가 대경실색하며 황용을 말리려 했지만 어느새 황용과 곽정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육장주는 얼른 하인들을 불러 의자를 들게 하고는 황용의 뒤를 따라갔다. 육장주의 안색이 심히 불편했다. 무림에서는 남이 무공 연마하는 것을 함부로 훔쳐보면 안 되는데 무공을 모르는 황용의 호기심이 큰 사달을 내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육장주였다. 육장주가 황용을 말리기 위해 서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이 벌써 허리를 굽히고 창호지 문틈 사이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황용은 하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돌려 소리내지 말라는 듯 손을 입에 갖다 대고는 육장주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다. 육장주는 내키지 않았으나 황용이 행여 소리를 내서 구천인에게 들킬까봐 어쩔 수 없이 하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르고 부축을 받으며 가까이 갔다. 황용이 손가락으로 뚫어놓은 창호지 틈새로 들여다보니 구천인은 정절을 하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입에서 흰 연기를 계속 뿜어내고 있었다. 견식이 넓은 육장주였지만 입에서 연기를 뿜는 무공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육장주는 감히 계속 보지 못하고 곽정의 소매를 끌며 엿보지 말라고 손짓했다. 곽정은 육장주의 뜻에 따라 황용을 데리고 안채로 돌아왔다. 황용은 일부러 무공을 모르는 척하며 육장주에게 방금 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육장주도 그것이 어떤 무공인지는 몰라도 대단한 내공을 가졌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늘어놓았다. 육장주는 구천인의 무공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는 육관영에게 호수와 각처에 사람을 보내 지키다가 수상한 자를 보면 즉시 예를 갖추어 모시라 했다. 또한 장원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하라 명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귀운장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나처럼 장원을 밝히는 가운데 연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자리에서 구천인이 육장주에게 말했다. 아우는 태호 영웅들의 수장이니 기회를 봐서 이름을 한번 크게 떨쳐보는 게 어떠한가? 그러자 육장주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저는 몸이 불구인데다 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선배님의 가르침은 귀하게 받겠으나 실로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자 구천인이 다시 한번 물었다. 아우는 너무 겸손하시군.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아우의 의견은 어떠한지 모르겠네 그려. 구천이는 육장주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그저 웃음을 지으며 음식만 먹을 뿐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육장주는 20년 동안이나 종적을 감췄던 그가 지금 갑자기 나타난 데는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손님이라 감히 캐묻지는 못하고 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 구천인이 입을 열었다. 아우가 사문을 밝히지는 않으나 귀훈장이 이만한 명성을 얻은 것을 보면 필시 명문의 제자일 것이네 안 그런가? 그러자 육장주가 웃으며 답했다. 귀훈장의 일은 제 아들인 관영이 맡고 있습니다. 제 자식 놈은 이만부 운서사의 고목대사 문하에 있습니다. 그 말에 구천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목은 선화파의 고수지. 무공으로 논한다면 소림파의 반계로서 외문 무공은 그럭저럭 쓸만하지. 그럼 소장주가 이 늙은이에게 무공을 보여주겠나? 육장주가 기쁜 얼굴로 얼른 그의 말을 받았다. 선배님께서 한 수 가르침을 주신다면 아들 녀석으로선 그야말로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육관영도 구천인이 한 수 가르쳐주길 바랐다. 그는 중앙으로 나가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나암복호권을 선보였다. 주먹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하고 발놀림은 가볍기 그지없으니 과연 명문의 제자다웠다. 초식을 선보이던 육관영이 마지막 일격을 땅에 날리니 주먹이 닿은 곳에서 쩍 하고 두꺼운 벽돌이 갈라졌다. 곽정과 황용은 환호성을 지르며 굉장하다고 육관영을 치켜 세워줬다. 무공시범을 끝마친 육관영은 구천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구천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때 육장주가 구천인에게 물었다. 제 자식의 권법이 어떠합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자 구천인이 웃으며 말했다. 소장주의 권법은 신체를 단련시킬 때는 더없이 좋으나 적과 싸울 때는 무용지물이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뜰로 나가더니 양손에 큼지막한 벽돌을 하나씩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구천인이 손에 별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벽돌이 으스러져 조각이 되었다. 다시 한번 움켜쥐니 돌 조각은 흙이 되어 손에서 흘러내렸다. 모두들 대경실색해 바라보았다. 구천이는 탁자 위에 흙을 옷깃에 담아 뜰로 나가서 털어내고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소장주, 일권으로 돌을 깨는 것도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네. 그러나 적은 돌이 아닌데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나? 자네가 주먹을 뻗고 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단 말일세. 육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구천이는 한탄하며 말했다. 오늘날 무학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정으로 고수라 할 만한 이는 몇 되지 않아. 황용이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그 몇 명이 누구예요? 무림에서 말하는 동사, 서독, 남재, 북계, 중신통 5사람이 천하제일이지. 공력으로 말하자면 중신통 왕중양을 제일로 치고 다른 4사람도 각자 자신만의 뛰어난 분야가 있다네.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각자의 단점을 알아내어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그들을 모두 제압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이 말을 듣고 육장주, 황용, 곽정 3사람은 모두 크게 놀랐다. 다만 육관영은 그 5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터라 구천인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황용이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그럼 구 선배님께서 그 5사람을 모두 쓰러뜨린 다음 천하제일의 명성을 얻으면 되겠군요. 그러자 구천인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왕중양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 예전 화산농검 때 난 급한 일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천하제일의 자리를 그 노도사가 차지해버리고 말았지. 당시 5사람이 구음진경을 놓고 다투면서 무공이 제일 높은 자가 차지하기로 약조하고 7일 밤낮으로 겨루었는데 동사, 서독, 남재, 북계 등은 모두 패배하고 말았다네. 후에 왕중양이 세상을 뜨면서 다시 한번 풍파가 일었어. 왕중양은 죽으면서 구음진경의 비급을 자신의 사제인 주백통에게 주었지. 그 소식을 들은 동사 황약사가 급히 달려갔고 주백통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해 방권을 뺏기고 말았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자세히 알지 못하네. 구천인의 말을 듣고 황용과 곽정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무공이 천하제일이라면 구음진경은 이제 선배님의 차지가 되어야겠군요. 그러자 구천인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싸우는 게 지겹다네. 동사, 서독, 남재, 북계 네 사람은 원래 실력이 비슷하고 모두 연말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터이니 천하제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을 테지. 두 번째 화산 농검이 열리면 볼만하겠군. 그 말에 황용이 깜짝 놀라며 두 번째 화산 농검도 있냐고 물었다. 구천인이 웃으며 말했다. 25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다네. 늙은이들은 갈수록 더 늙어가니 젊은 영웅들이 많이 나와야 할 텐데 근래 중원에는 이렇다 할 젊은 영웅이 없단 말이야. 결국 또 우리 늙은이 몇 명만 싸우게 생겼으니 애석한 일이지. 계산해보니 1년 뒤면 화산 농검이 다시 열리는구먼. 그러자 황용이 말했다. 내년에 화산에 갈 때 저희들도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세요. 그러자 구천인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갈 생각이 없다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 목숨, 그런 허명을 다툰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나 이번에는 천하창생의 운명이 달린 대사가 있네. 내가 만일 개인의 안위를 추구했다면 어디 숨어서 편히 노후를 보내지 이렇게 중원에 다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네. 곧 백성이 화를 입고 도탄에 빠지는 큰 재앙이 닥칠 거야.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네 사람이 모두 그 연유를 물었다. 구천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일은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 되네. 육관영은 하인들을 모두 문 밖으로 물리고 술시중을 드는 아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구천인이 말을 이어갔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대송국에 큰 재앙이 닥칠 거네. 내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6개월 안에 금병이 대거 남쪽으로 쳐들어올 거라고 하네. 대군을 총동원한다 하니 송국은 강산을 보존하기 힘들 거야. 이것이 어쩌면 송의 운명인가 본데 하늘의 뜻이라면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곽정이 놀라 말했다. 그럼 속히 조정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미리 방비를 하고 적을 맞아야지요. 그러자 구천인이 곽정을 쳐다보며 역정을 냈다. 젊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는가? 송의 조정에서 미리 방비를 한다면 더 많은 백성과 병사가 죽게 될 것이네. 그 말을 듣고 육장주 등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구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내가 고심해 보았는데 백성들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하고 금수강산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네. 이 늙은이가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강남까지 온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지. 귀훈장에 금의 소왕녀와 병마지휘사 단대인이 잡혀있다고 들었네. 그들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떻겠나? 구천인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육장주는 서둘러 사람을 시켜 그들을 끌고 오라고 했다. 육장주는 완안강에 손과 발에 채워둔 쇠고랑을 풀어주고 하석에 앉도록 배려했으나 술잔이나 수저는 주지 않았다. 완안강은 수일 동안 갇혀있으면서 매우 초췌해진 모습이었으나 눈빛의 기백은 살아있었다. 그에 반해 지휘사라는 단대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구천인이 완안강에게 말했다. 소왕녀께서 놀랐겠소이다. 완안강은 그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완안강은 곽정과 황용이 왜 여기 있는지 궁금했으나 묻지 않았다. 세 사람은 서로 바라만 볼 뿐 괜히 아는 척은 하지 않았다. 구천인이 고개를 돌려 육장주에게 말했다. 귀훈장은 눈앞에 천하의 부기를 두고도 어찌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그 말에 육장주는 어리둥절했다. 소인이 무지에 어떤 부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구천인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막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인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장채주가 호숫가에서 수상한 6사람을 만나 이리로 데려오고 있다 합니다. 하인이 데리고 들어온 6사람은 바로 강남육계였다. 강남육계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도중에 태호를 지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강호인들의 초대를 받아 귀훈장으로 들어온 것이다. 강남육계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강남 무림의 정황을 모르는 터라 일단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강남육계를 배로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귀훈장 수하 중 장채주였다. 그는 육관영의 명을 받고 육장주의 적을 맞으러 태호로 나와 있었다. 그러다 각자 손에 무기를 든 강남육계를 보고는 그들이 육장주가 기다리는 사람이라 여기고 저기를 숨긴 채 장원으로 그들을 안내한 것이다. 곽정은 6사부를 보고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황급히 달려가 연거푸 절을 했다. 육장주는 드디어 적이 왔다고 생각해 잔뜩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다 곽정이 사부라 부르는 것을 보고는 적이 안심하며 공수의 예로 맞이했다. 육장주는 황급히 손님들을 위해 술자리를 더 마련하라 명했다. 곽정이 6사부를 소개하자 육장주는 크게 반겼다. 오래전부터 6의협이 명성을 흠모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동이며 말투가 공손하고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구천이는 상석에 꼿꼿이 앉아서 육괴의 이름을 듣고도 약간 미소만 지을 뿐 계속 술과 음식만 먹고 있었다. 그런 구천인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보구가 물었다. 저분은 누구시오? 이분은 당대 무림의 태산북두라고 할 만한 대선배님이십니다. 육장주의 말에 육괴는 깜짝 놀랐다. 한소영이 물었다. 그럼 도화도 황약사이신가요? 한보구도 끼어들었다. 굳이 신계는 아니시겠지요? 그러자 육장주가 웃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이분은 철장수상표 구선배님이십니다. 가진학이 깜짝 놀라 되물었다. 구천인 선배님이라고요? 그러자 구천이는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앙천대소했다. 육장주가 웃으며 말을 이었다. 과가오는 전혀 무공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명문의 제자이셨구려. 무공을 감추고 계신 줄 몰랐다니 내가 눈이 삐었나 보오. 곽정은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공손히 사죄했다. 사부님의 가르침으로 약간의 무공은 익혔으나 드러내고 자랑할 정도는 못 됩니다. 장주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가진학 등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곽정의 겸손함에 내심 흐뭇해졌다. 이때 잠자코 있던 구천인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육협도 강남 무림의 유명 인사라 할 수 있으니 이번 거사를 도와주시면 좋겠구려. 밑도 끝도 없는 그의 말에 육장주가 몇 마디 거들었다. 육협께서 오시기 전 구 선배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선배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구천이는 아까 하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다. 우리 무리민들은 협과 의를 가슴에 품고 선량한 백성들을 지키는 것을 제일로 삼아왔소. 지금 금의 대군이 남하하고 있는데 송조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항복하지 않고 군대를 일으킨다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겠소이까. 옛말에도 하늘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했소. 내 차제에 강남 호걸들과 힘을 모아 금병을 맞아들이기 위해 강남으로 온 것이오. 안팎으로 협공을 당하면 무능한 송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할 것이오. 이번 거사만 성사되면 부귀공명은 물론이거니와 천하의 백성들도 감흡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 강남 육계는 안색이 싹 변했다. 육장주는 원래 구천인을 흠모해 극진히 예우했는데 이 말을 듣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소인 비록 초기의 몸으로 무지하기 이를 데 없지만 충이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금병이 남하해 우리 금수강산을 약탈하고 백성을 유린하려 한다면 저는 응당 강남 호걸들을 따라 필사의 각오로 응전할 것입니다. 선배님의 말씀은 혹시 저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하신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구천이는 혀를 끌끌 찼다. 아우는 어찌 식견이 그리 짧은가? 조정을 도와 금군을 물리친들 무슨 호강을 하겠는가? 잘해봤자 악무목처럼 풍파정에서 처참하게 죽기밖에 더하겠는가? 그 말을 듣자 육장주는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함께 흑풍상살에 대적하자고 부탁하려 했는데 무예만 대단할 뿐 이렇듯 썩어 빠진 속물이었다니 그는 분연히 소매를 떨치고 엄숙히 말했다. 오늘 저의 원수가 복수를 하러 올 것입니다. 원래는 선배님의 무공을 빌리려 했으나 서로 다른 길을 도모하는 처지이니 여기서 피를 뿌리고 죽을지언정 선배님께 누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으나 당장 나가달라는 뜻이었다. 강남 육계와 곽정, 황용은 육장주의 말을 듣고 속으로 탐복해 마지 않았다. 그 말에 구천이는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왼손으로 잔을 잡은 채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잔의 윗부분을 쥐고 빙빙 돌리기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회전하는 잔을 가볍게 띄우더니 오른손날로 잔 주둥이를 쳤다. 그러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회전하던 잔이 탁자 위로 떨어졌다. 구천인이 그 잔을 잡아 탁자 중간에 놓으니 잔 주둥이가 정확히 반으로 쩍 갈라졌다. 술잔을 깨트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렇게 칼로 베어내듯 정확히 잔을 자르는 것은 보통 내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육장주는 좀 전에 축객령 때문에 구천인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되었다. 그때 불같은 성격의 마왕신 한보구가 벌떡 일어나 녹이 띤 목소리로 말했다. 이 파렴치한 늙은이가 뭘 잘했다고 겁을 주느냐? 좋다, 싸우고 싶다면 한번 겨뤄보자. 그러자 구천인이 코웃음을 쳤다. 강남 7괴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오늘 그 명성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꾸나. 어디 여섯이서 한꺼번에 덤벼봐라.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더니 앉아있던 의자를 들고 천천히 중앙으로 들어서더니 의자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앉았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걸치고 다리를 떨며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침착한 기색으로 말했다. 여기 앉아서 한번 놀아볼까? 그 모습을 보자 가지낙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강남 6괴는 모두 무기를 들고 몸을 날려 뜰로 나갔다. 그때 갑자기 곽정이 강남 6괴의 앞을 막아서며 폭권의 예를 갖추고 구천인에게 말했다. 제가 먼저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뜻밖의 곽정이 나서자 구천인은 잠시 할 말을 잊었다가 크게 웃어젖혔다. 부모님이 너를 힘들게 키우셨건만 왜 목숨을 쉽게 버리려 하느냐? 강남 6괴가 비켜서라고 모두 소리쳤지만 곽정은 아무 대꾸 없이 왼쪽 다리를 약간 굽히면서 오른손으로 원을 그리며 일장을 날렸다. 바로 항룡 18장 중 항룡유해였다. 구천인은 강남 6괴가 뜰로 나올 때 몸을 날리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무공이 자신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제자인 곽정은 더욱 평범한 수준이겠거니 짐작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곽정이 엄청난 힘의 장풍을 날리자 흠칫 놀라 두 발을 딛고 허공으로 날아올라 피했다. 그와 동시에 곽정이 날린 일장에 박달나무 의자가 부서졌다. 구천인은 그것을 보고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미소를 지었다. 구천인은 여유있게 오른손으로 허초를 날리며 옆으로 빠지더니 왼손으로 마미장을 날렸다. 곽정이 그것을 옆으로 피하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마미장을 날리며 치고 들어갔다. 구천인의 이 장법은 통비육합장으로서 통비오행권을 변화시켜 만든 초식이었다. 통비육합장은 별로 대단한 초식은 없었지만 양손의 힘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위력을 배가시키는 장법이었다. 구천인은 이 장법을 뛰어난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실로 수십 년의 노력을 기울였다. 곽정은 구천인의 기묘한 초식에 놀라기도 했고 직접 적과 싸워본 경험도 적은 터라 겁을 집어먹고 감히 맞서지 못한 채 뒷걸음질만 쳤다. 곽정의 첫 일장을 보고 약간 긴장했던 구천인은 곽정의 무공 솜씨가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안심했다. 뒤에서 지켜보던 강남 6괴와 황룡은 언제든 곽정이 위험에 빠지면 도우러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날렵하게 공격을 피하던 곽정이 뒷걸음질 치다 살짝 무게중심이 흔들렸다. 구천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곽정의 가슴에 정확하게 일장을 날렸다. 그리고 그 공격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확히 곽정의 가슴을 가격했다. 황룡과 강남 6괴, 육장주 부자 등은 일제히 놀라 비명을 질렀다. 모두들 곽정이 구천인의 심오한 내공이 담긴 일장을 가슴에 정면으로 맞았으니 죽지 않더라도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황룡이 울면서 곽정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왔다. 강남 6괴는 모두 무기를 들고 구천인을 가로막으며 곽정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정작 곽정은 어안이 벙벙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구천인의 일장을 가슴에 맞았을 때만 해도 곽정 역시 크게 놀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에 별다른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서 당황했다. 황룡이 그런 곽정을 보며 괜찮냐고 물었다. 곽정은 괜찮다고 황룡을 안심시키고는 강남 6괴를 헤집고 나가 구천인에게 말했다. 철장 어르신, 다시 한번 나를 쳐보시오. 곽정의 말에 모두가 대경실색했다. 특히나 구천인은 분노하여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 일장을 날렸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곽정은 가슴에 다시 일장을 맞았다. 그러나 곽정은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앙천대소했다. 용아, 이제 보니 이 노인의 무공은 별것 아니었어. 곽정은 말을 마치자마자 왼손을 횡으로 휘저으며 구천인 곁으로 다가갔다. 내 일장도 받으시오. 구천인이 오른팔을 들어올려 곽정의 왼손을 막는 순간 곽정은 오른손으로 구천인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러자 구천인의 몸이 종이장처럼 문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경탄의 소리를 내질렀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대뜸 손으로 구천인의 옷깃을 움켜잡고 큰 걸음으로 성큼 걸어오더니 땅에 구천인을 털썩 내려놓고 우뚝 섰다. 그 사람은 바로 철시 매초풍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 푸른 옷을 입은 괴인이 뒤따르고 있었다. 두 눈동자는 미동도 없고 얼굴 근육은 목석 같은 것이 마치 죽은 사람의 머리를 산 사람의 몸에 붙여놓은 듯했다. 그를 보자마자 모두가 오싹하여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감히 그 괴인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한편 완한강은 사부를 보자 기뻐하며 달려나가 절을 했다. 모두가 두 사람이 사부와 제자로 호칭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데 육장주가 폭건에 예를 올리며 매초풍에게 말했다. 매사저, 20년 만에 다시 뵙는군요. 진사형은 평안하십니까? 강남 육계와 곽정은 육장주가 매초풍을 사저로 호칭하자 어안이 벙벙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가지낙은 함정에 빠졌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러나 황용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짐작대로 육장주는 도화도 출신이었다. 매초풍이 냉랭하게 말했다. 말을 하는 자는 육승풍. 육사제인가? 그렇습니다. 사저는 별거 없으십니까? 뭐가 별거 없다는 말이냐? 네 눈에 내 두 눈이 먼 게 안 보이느냐? 게다가 진사형은 벌써 죽임을 당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육승풍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강적이 하나 사라진 데다 남은 한 사람마저 눈이 멀었다니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들었다. 비록 지금은 원수지간이기는 하나 한때는 동문이었던 두 사람이었다. 누가 진사형을 죽인 겁니까? 복수는 하셨습니까? 지금 그놈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의 사람을 죽였으니 먼저 문중의 원수를 갚고 난 다음 우리 두 사람의 빚을 청산합시다. 그 말에 매초풍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때 성질 급한 한보구가 앞으로 나서며 크게 소리쳤다. 매초풍, 너의 원수가 바로 여기 있다. 한보구는 말을 마치고 바로 매초풍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전금발이 황급히 손을 뻗어 그를 말렸다. 매초풍은 한보구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멍해 있더니 이내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놈이 어떻게 여기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온몸의 관절이 콩복듯 우두둑거리기 시작했다. 구천이는 곽정의 일장에 가슴을 맞고 그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리다 이제야 점차 통증이 가라앉는지 입을 열었다. 복수는 무슨 복수를 한단 말이냐? 자기 사부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모르고 있다니? 그러고도 같은 문파의 제자라 할 수 있단 말이냐? 갑작스러운 구천인의 말에 모두 어리둥절해하는데 매초풍이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으스러져라 꽉 잡고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천인은 매초풍의 손아귀 힘에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다. 구천인이 손을 놓으라고 소리쳤지만 매초풍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천인이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도화도주 황약사는 이미 살해당했다. 그 말에 육승풍이 놀라 소리쳤다. 그 말이 사실이요? 구천인이 냉소를 지으며 육승풍에게 답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소? 황약사는 왕중양 문화 전진칠자의 협공에 당해 죽었소. 이 말을 듣자 매초풍과 육승풍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황용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절세 무공을 지닌 황약사가 살해되었다니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전진칠자의 협공으로 당했다는 말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곽정은 황용을 부축하며 정신 차리라고 연신 소리를 질렀다. 황용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숨도 약해졌다. 그런 황용을 보며 곽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사부들을 불렀다. 주총이 다가와 황용의 혈도를 몇 번 문질러주니 황용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깨어난 황용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육승풍은 황용의 갑작스러운 울부짖음에 의아해하다 곧 그 이유를 깨달았다.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하던 육승풍은 매초풍을 향해 질타했다. 이게 모두 당신 때문이오. 당신이 사부님을 죽게 만들었소. 매초풍, 당신이 사부님의 구음진경을 훔쳐가지만 않았어도
사부님이 크게 노하셔서 우리 제자들 4명의 다리를 모두 분지르고 도화도에서 내쫓지는 않았을 것이오. 우리만 도화도에 있었던들 어찌 사부님이 그런 해를 입으셨겠소. 내 이 한을 어찌한단 말이오. 육승풍의 질타에 매초풍이 냉담하게 말했다. 예전부터 기백이 없더니 지금도 그 모양이구나. 걸핏하면 사람을 보내 우리 부부를 괴롭혀서 갈 곳도 없게 만들더니 니놈 때문에 우리는 몽고 사막에서 변을 당한 것이다. 지금도 어떻게 사부님의 복수를 갚을까 궁리하지는 않고 질질 짜면서 다 지난 일로 나와 싸울 생각이나 하다니 이런 한심한 놈. 그때 냉정히 상황을 살피던 주총이 구천인 앞으로 가서 그의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면서 말했다. 제자가 무지의 실례를 저질렀으니 선배님이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구천이는 오히려 역정을 내며 되받았다. 내가 늙고 눈이 어두워서 실수를 한 것뿐이다. 이번은 그만하면 됐고 다음에 다시 겨루자. 그러자 주총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 왼손을 한번 잡았다. 선배님의 무공은 높고 강하기 이를 데 없는데 다시 겨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방긋 웃으며 탁자로 가서 자리에 앉더니 왼손으로 술잔을 꽉 쥔 채 오른손 2손가락으로 잔 주둥이를 쥐고 잔을 빙빙 돌렸다. 그러다 갑자기 손날로 잔을 쳤는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술잔이 공중을 날아가다 탁자 위로 떨어지더니 정확히 반으로 2동강이 나 있었다. 그 수법이 구천인이 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아 모두가 놀라 입이 떡 벌어졌다. 주총이 웃으며 말했다. 노 선배님의 무공이 너무나 대단해 이 후배가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에 구천인의 낯빛이 싹 변했다. 주총이 곽정을 불렀다. 정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이 방법으로 사람을 겁주고 속이는 데 사용하면 되겠구나. 곽정이 다가오자 주총은 왼손 중지에서 반지를 꺼내었다. 이것은 구선배의 것이다. 방금 내가 잠시 빌려왔지. 한번 껴보거라. 구천인의 얼굴은 놀라움과 노여움으로 일그러졌다. 방금 전까지도 자기 손에 있던 반지가 언제 그의 손으로 넘어갔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곽정은 사부의 말대로 반지를 왼손 손가락에 꼈다. 이 반지에는 금강석이 박혀있다. 금강석은 가장 견고한 돌이지. 힘껏 잔을 움켜쥐고 금강석을 잔에 밀착시킨 다음에 오른손으로 술잔을 돌리거라. 주총의 말을 듣자 그제야 모두가 어찌된 연유인지 알게 되었다. 육관영은 어처구니 없는 속임수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주총은 슬픔에 빠져 흐느끼고 있는 황용에게 말했다. 그만 울거라. 저 구선배라는 사람은 사기꾼 같은 자이니 그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벽돌 2개, 꽁꽁 묶은 마른 건 초다발, 불심지 1다발, 붓 1자루와 부싯돌 등이 나왔다. 눈물을 그친 황용이 다가오더니 벽돌을 들어 꽉 움켜쥐니 그대로 으스러졌다. 다시 힘을 주어 비비니 가루로 변해버렸다. 그 벽돌은 밀가루로 만든 가짜였다. 그걸 보자 좀 전까지 아버지의 죽음 소식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던 비통함이 싹 사라져버렸다. 황용이 갑자기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구천인의 쭈글쭈글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구천인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황 약사가 죽었다는 거짓말로 혼란한 틈을 타서 빠져나갈 속셈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거짓 수법까지 주총에게 낱낱이 탄로가 나자 바로 소매를 털고 일어나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때 매초풍의 거친 손이 구천인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그의 얼굴을 땅에 냅다 꽂아버렸다. 우리 사부님이 죽었다는 말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땅에 내동댕이 쳐진 구천인은 그 통증으로 끙끙거리며 말을 하지 못했다. 황용은 건초다발 위쪽에 불탄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탄성을 내질렀다. 둘째 사부, 이 건초다발에 불을 붙이고 소매 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숨을 뿜었다 들이켰다 해보세요. 그 말에 주총이 웃으며 황용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마치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듯 했다. 황용은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곽정 오빠, 저 늙은이가 내공을 연마하던 게 바로 저거잖아요. 그러고는 구천인에게 걸어갔다. 황용은 매초풍 손에 잡혀있는 구천인의 뺨에 아미강자를 들이대며 물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면 당신도 죽는 거예요.
황용의 말을 듣고 모두 웃음을 참지 못했다. 황약사의 생사를 물으면서 황약사가 죽었다는 대답을 못하게 하다니 안 웃을 수가 없었다. 구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죽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이나 알 수가 없다. 그 말을 듣자 황용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황용은 매초풍에게 구천인을 놔주라고 했다. 그러나 육승풍은 웃을 수 없었다. 황용의 생각은 단지 희망일 뿐 아직은 진실 여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육승풍이 구천인을 다그쳤다. 사부가 전진칠자에게 살해되었다고 했는데 당신이 직접 본 것이오? 아니면 들은 것이오? 그러자 구천인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나도 들은 얘기네. 누가 그런 말을 했소? 구천인은 잠시 신음하더니 대답했다. 홍칠공이네. 그러자 황용이 황급히 물었다. 언제 들었어요? 한 달 전이다. 칠공이 어디에서 말했어요? 태산 정상에서 나와 대결을 했는데 나에게 패한 그가 그 일을 얘기해 주었다. 그러자 황용이 배꼽을 잡고 웃으며 왼손으로 구천인의 멱살을 잡더니 오른손으로 그의 아래턱 수염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칠공이 당신처럼 멍청한 늙은이한테 졌다고. 어디서 개소리야? 매사저. 육사형. 이 늙은이의 헛소리는 들을 필요 없어요. 한 달 전에 홍칠공은 분명 나와 곽정 오빠하고 함께 있었어요. 곽정 오빠. 다시 한 방 먹여줘요. 그 말에 곽정이 구천인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구천이는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문 앞에 매초풍이 지키고 서자 다시 방향을 바꾸어 달아났다. 그런데 마침 육관영이 앞을 막고 있다가 구천인에게 밀려 두 사람은 함께 떼굴떼굴 굴러 넘어지고 말았다. 구천인이 비록 세상을 속여 허명을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육관영에게 가로막힐 실력은 아니었다. 하지만 구천인은 겁먹은 강아지처럼 허둥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황용은 구천인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머리에 철독을 쥐고 물 위를 걷던데 그건 어떻게 한 거죠? 그러자 구천인이 황용을 올려다보며 답했다. 그것은 내 동문의 경공이다. 그래서 내 벼로가 철장 수상표 아니더냐? 그것이 바로 물 위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수상표다. 황용은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허풍을 치시다니 대단하네요. 그러자 구천인이 버럭 화를 냈다. 내가 늙어서 무공이 예전만 못해졌지만 경공술만큼은 아직 쓸만하다. 황용이 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바깥들에 큰 금붕어들이 있는 연못이 있던데 당신의 수상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자 구천인이 당황하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깟 연못에서 어떻게 무공을 한단 말이냐? 그러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번쩍하더니 다리 한쪽이 누군가에게 잡히면서 몸이 거꾸로 매달렸다. 매초풍이 소리쳤다. 죽을 때도 입이 살아있나 보자. 매초풍은 동룡은편을 꺼내 그를 허공에 매달고 황용이 말한 방향으로 휙 던져버렸다. 그러자 구천이는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큰 연못 속으로 빠졌다. 황용은 연못으로 다가가 아미강자를 번쩍이며 말했다.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곳에서 못 나올 거예요. 구천이는 양발을 버둥거리며 연못 바닥을 딛고 서려다 황용이 아미강자의 어깨를 살짝 찔리고는 다시 고꾸라졌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밖으로 삐죽 내밀고는 괴로운 표정으로 겨우 말을 꺼냈다. 그 독은 얇은 철로 만든 거야. 독입구를 막고 그 위에 3촌 정도 물을 넣었어. 그리고 내가 건넜던 강은 말이야. 먼저 강바닥에 말뚝을 박아 놓았는데 수면에서 5촌 정도 잠기도록 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거야. 실로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속임수였다. 황용은 박장대소하며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구천이는 그 틈에 얼른 연못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도망가 버렸다. 매초풍과 육승풍은 울다 웃다 한바탕 난리를 겪고 나자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매초풍은 잠시 생각하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육승풍, 내 제자를 보내준다면 사부님의 얼굴을 봐서 옛일은 묻지 않겠다. 그러자 육승풍도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제자를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매사저, 내일 도화도로 가서 사부님을 뵈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소? 매초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어찌 감히 가겠느냐? 그러자 황용이 말했다. 모두 같이 아버지를 뵈러 가요. 사저와 사형을 대신해서 제가 사정을 해볼게요. 잠시 멍하게 서 있던 매초풍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무슨 낯으로 사부님을 뵐 수 있겠느냐? 나는 남편의 원수만 갚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강남 7궤, 오늘 나와 결판을 내자. 육사제 3회. 너희들은 절대 끼어들지 마라. 그러자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가진학이 매초풍에게 말했다. 매초풍, 네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듯이 우리도 너를 용서치 못했다. 그날 밤 야산에서 네 남편이 유명을 달리했듯이 우리 다섯째 사제도 네놈들 손에 죽었다. 알고 있느냐? 그 말을 듣자 매초풍이 깔깔대고 웃었다. 오호라, 그럼 이제 6개만 남았구나. 가진학이 이를 갈았다. 마옥 도장께 더 이상 너를 찾아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조는 했다만 오늘 네가 우리를 찾아왔구나. 좋다.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마주치는 것을 보니 아마도 너와 우리 육계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지 못할 운명인가 보다. 매초풍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어서 덤벼라. 그 말에 강남 육계는 각자 무기를 집어들었다. 그때 곽정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먼저 이 제자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육승풍은 매초풍과 강남 육계가 싸우려 하자 이들의 원한 관계를 좋게 해결할 방법을 궁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들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힘으로 말릴 능력도 없어서 난처해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곽정의 말을 듣자 갑자기 좋은 수가 떠올랐다. 여러분, 잠시만 멈추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매사저와 육협은 깊은 원한이 있으나 불행히도 양쪽 모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우매한 소견으로는 오늘은 승부만 가리고 임명은 해하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 매사저가 곽아우에게 몇 수 가르쳐주고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그러자 매초풍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런 이름 없는 애송이와 뭘 하라는 것이냐? 그녀의 말에 곽정이 응수했다. 당신 남편은 내가 직접 죽였소. 사부님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오. 그 말을 듣자 매초풍은 분노와 비탄이 교차해 소리를 질렀다. 좋다, 먼저 네 놈부터 죽여주마. 매초풍은 곽정의 목소리로 위치를 파악하고 이내 5손가락으로 곽정의 정수리를 내리꽂으려 했다. 곽정은 급히 몸을 피하며 소리쳤다. 매선배, 그때는 무지해서 진선배를 죽게 했습니다. 다 내가 한 일이니 나한테만 죄를 물으시오. 오늘 죽든 살든 절대 도망가지 않을 테니 앞으로 다시는 사부님들을 찾지 말아주시오. 곽정은 오늘 매초풍과 싸우다 죽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사부들을 매초풍과 싸우게 할 수는 없었다. 매초풍이 물었다. 정말 도망치지 않을 거냐? 곽정이 그렇다고 답하자 매초풍이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선언했다. 좋다, 그럼 강남 육계하고는 빚을 청산한 셈 치겠다. 그때 황용이 소리쳤다. 매사저, 그는 강남 육협의 제자예요. 무림의 대선배로 어찌 맞상대를 하려 하세요. 그러자 매초풍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세 초시간에 죽이지 못하면 여기서 바로 머리를 박고 죽겠다. 매초풍은 조항부에서 곽정의 무공을 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몇 달 사이에 곽정이 구지신계로부터 절세의 무공을 익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에요. 세 초식은 너무 적고 10초식으로 해요. 그러자 곽정도 말을 받았다. 매 선배의 15초식을 받아내겠소. 곽정은 항룡시 8장 중에서 15장만 배웠기 때문에 15장을 모두 전개하면 15초식 정도는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좋아요, 그럼 육사형과 매사저가 데리고 온 손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황용의 말에 매초풍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난 혼자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황용이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럼 뒤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매초풍은 정광석화처럼 손을 뒤로 뻗었다. 그러나 푸른 옷을 입은 괴인이 어찌나 빨리 피하는지 아무도 그 동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매초풍은 강남으로 온 이후 줄곧 등 뒤에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손으로 더듬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니 자신의 마음이 허한 탓이겠거니 치부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정체불명의 사람이 퉁소를 불어 뱀을 쫓아 자신을 구해준 뒤로는 어떤 고수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매초풍은 하늘에 대고 절을 하며 감사하다고 했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매초풍은 소나무 밑에서 몇 시즌이나 기다렸다. 그래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그 고수가 가버린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황룡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매초풍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십니까? 계속 저를 따라오신 겁니까? 그 괴인은 대꾸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매초풍이 그의 앞으로 다가갔지만 괴인은 소리 없이 몸을 피해버렸다. 그러고는 호련히 몸을 돌려나가 버렸다. 그러나 매초풍은 여전히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다. 매초풍이 말했다. 그럼 그날 저녁에 퉁소를 불었던 고수가 당신이십니까? 저 매초풍,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괴인이 아니라 황룡의 목소리였다. 매사저. 그 사람은 이미 갔어요. 매초풍은 깜짝 놀랐다. 황룡이 어서 나가서 찾아보라고 했지만 매초풍은 그냥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매초풍의 몸에서 다시 무서운 살기가 피어올랐다. 어차피 나가봤자 괴인을 찾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매초풍은 낮은 목소리로 곽정을 찾았다. 나 여기 있소. 곽정의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매초풍의 오른손 손톱이 곽정의 목젖을 향해 뻗어갔다. 곽정은 그녀의 재빠른 공격에 몸을 왼쪽으로 살짝 틀고 오른팔을 뻗어 항룡시 팔짱을 날렸다. 엄청난 장풍이 밀려온다는 것을 느낀 매초풍이 얼른 몸을 틀어 피하려 했으나 공격 범위가 넓은 항룡시 팔짱의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어깨를 맞은 매초풍은 그 위력에 삼보나 뒤로 물러서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의 무공 또한 만만치 않아서 어깨를 맞고 밀려나는 순간에도 곽정의 왼쪽 팔에 구운 백골조를 찍고 말았다. 곽정은 온몸이 쑤시고 마비되는 듯했다. 비록 경험이 적은 곽정이었지만 지금 망설이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곽정은 고통을 참으며 항룡시 팔짱으로 매초풍의 가슴을 치고 들어갔다. 이번에도 매초풍은 장풍 소리를 듣고 몸을 피했으나 완전히 사정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깨에 장풍을 맞고 말았다. 매초풍은 신음과 함께 엄청난 괴력이 자신의 몸을 뒤로 밀쳐내는 것을 느꼈다. 그녀도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황급히 날려 곽정의 몸을 밀쳐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전력을 다해 서로 밀쳐내니 또다시 퍽 하는 굉음이 들렸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힘에 밀려 쿵 소리와 함께 동시에 기둥에 등을 부딪히고 말았다. 순간 지붕에 기와며 벽돌, 흙 등이 와르르 쏟아졌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하인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데 강남 육계는 서로를 바라보며 곽정의 놀라운 성장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곽정과 매초풍의 싸움은 갈수록 격렬해졌지만 어느 한쪽도 쉽게 밀리지 않았다. 한쪽은 항룡시 팔짱을 구사해 오묘한 변화와 줄기찬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또 한쪽은 구운 백골조와 최심장으로 후리고 핥히며 매섭고도 예측 불허한 공격을 퍼부었다. 어느새 두 사람은 50초씩을 주고받았는데도 누구 하나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매초풍은 초조하고 짜증이 났다. 반면 황룡의 얼굴에는 희색이 가득했고 강남 육계는 놀라서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육승풍 부자는 넋이 나간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완한강은 질투심에 불타 괴로웠다. 그때 황룡이 소리쳤다. 매사저. 이미 80초씩이 넘었는데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나요? 황룡이 이 말을 할 때는 60초씩 정도가 오고 갔지만 황룡은 일부러 20초씩이나 더해서 말한 것이다. 매초풍은 화가 나면서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실 매초풍의 무공은 곽정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강했다. 그러나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복수심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었으니 손쉽게 곽정을 처치할 수 없었다. 반면 곽정은 홍칠공에게 항룡시 팔짱이라는 절세의 무공을 배운 데다 한창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라 성장세가 빨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실력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매초풍은 100초씩이 넘어가자 곽정의 15장법에 대한 파악을 얼추 끝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무렵 곽정의 항룡시 팔짱은 점점 장력의 공격 범위가 좁아지고 있었다. 항룡시 팔짱은 많은 내공을 사용하는 무공이다. 아무리 한창 나이인 곽정이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점차 싸움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매초풍이 곽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곽정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룡이 다급하게 외쳤다.
매사저. 이미 100초씩이 넘었는데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나 매초풍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점점 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황용은 고심 끝에 기지를 발휘해 기둥 쪽으로 몸을 날리며 소리쳤다. 곽정 오빠, 저를 보세요. 곽정은 연달아 공격해오는 매초풍의 공격을 피하면서 곁눈질로 기둥을 돌며 연신 손짓하는 황용을 봤다. 그때 황용이 이리 와서 싸우라고 소리쳤다. 그제야 곽정도 황용의 의도를 깨닫고 몸을 돌려 기둥 쪽으로 날아갔다. 매초풍이 뒤쫓아와 5손가락으로 그를 낚아채려 하자 곽정은 잽싸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와 동시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매초풍의 5손가락이 나무 기둥에 박혔다. 매초풍은 적의 발소리와 주먹을 날릴 때 나는 권풍으로 위치를 파악했으니 꼼짝 않고 서 있는 기둥의 존재를 알 리 없었다. 퍽 소리를 듣고 그제야 기둥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곽정이 기둥 뒤에서 주먹을 날렸다. 매초풍은 겨우 공격을 막아내고 왼손바닥을 기둥에 대고 힘껏 밀어냈다. 그제야 기둥에서 손톱이 빠졌다. 화가 난 매초풍이 무서운 기세로 다시 곽정에게 구운백골조를 날렸다. 그러나 곽정은 기둥을 중심으로 돌면서 매초풍의 공격을 피해 다녔다. 매초풍이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욕을 해댔다. 그러자 곽정이 말했다. 매 선배님, 제 무공은 선배님의 훨씬 못 미치니 좀 봐주십시오. 곽정은 매초풍의 체면을 세워주고 여기서 싸움을 접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매초풍은 냉랭히 잘라 말했다. 무공을 겨루는 것이라면 3초 시간에 너를 이기지 못했으니 내가 진 셈이다. 그러나 오늘은 무공을 겨루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하는 것이다. 이미 너에게 졌지만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매초풍은 말을 끝내기 무섭게 양팔에 공력을 집중시켰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기둥을 연달아 3번 때렸다. 그러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굵은 나무 기둥이 우지끈하고 부러졌다. 장내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밖으로 도망쳤다. 육관영은 몸이 불편한 부친을 안고 가장 마지막에 빠져나갔다. 우르릉, 쾅. 천지가 진동하는 듯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니 대청의 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병마지휘 사단대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2다리가 대들보에 깔려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완한강은 얼른 대들보를 들어 그를 빼내고는 혼란한 틈을 타 도망가려 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주총이 그런 완한강의 혈도를 찍어 그를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대청박 창원에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무사람들이 정신을 집중해 살펴보니 곽정과 매초풍이 다시 한데 엉켜 싸우고 있었다. 어슴푸레한 별빛 아래 2개의 검은 그림자가 빠른 속도로 합쳐졌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곽정의 항룡시 팔장에서 나는 장풍 소리와 매초풍이 운공할 때 나는 관절 꺾이는 소리가 한데 섞여 어둠을 갈랐다. 방금 대청에서 싸울 때보다 훨씬 긴박감이 넘쳤다. 그러나 원래도 매초풍의 상대가 아니었던 곽정은 어둠 속에서 더욱 불리한 싸움을 해야만 했다. 결국 오래지 않아 곽정은 매초풍의 5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말았다. 매초풍이 고개를 젖히고 큰 소리로 웃었다. 매초풍의 손가락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가 검은색으로 변하면서 불에 댄 듯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매초풍이 품 안에 손을 넣어 손톱에 독을 묻히는 것을 곽정은 보지 못했다. 비록 살을 뚫고 찍힌 것은 아니었지만 손톱에 핥혀졌으니 독 기운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곽정은 황용에게 독에 당했다고 소리치고는 몸을 위로 날려 필사적으로 장풍을 연달아 날렸다. 매초풍을 사로잡아 해독약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발악에 당할 매초풍이 아니었다. 곽정이 힘을 쓰면 쓸수록 독기운만 더욱 빨리 퍼져나갔다. 결국 곽정은 몸에 힘이 풀리면서 눈앞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만약 양자웅이 기른 붉은 뱀의 피를 먹지 않았다면 벌써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곽정이 독에 당해 양 무릎이 풀려 양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린 모습을 보자 황용과 강남육계가 일제히 매초풍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매초풍의 상대가 될 리 없었다. 그런데 곽정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분명히 독이 퍼져 의식을 잃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호흡이 돌아오고 있었다. 완전히 기력을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곽정의 입가에 살포시 미소가 피어올랐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한창 싸우고 있는 매초풍의 등이 보였다.
곽정은 서서히 몸을 일으켜 항룡 18장 중 11장인 도력이래를 날렸다. 그러나 마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초식이 매우 느렸다. 누가 보면 마치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황룡과 강남육계를 상대하느라 정신없었던 매초풍은 느릿느릿 치고 들어가는 곽정의 공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어깨를 맞고 말았다. 매초풍은 두 귀로 소리를 듣고 적을 감지하는데 곽정의 공격이 너무 느린 바람에 소리가 없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매초풍이 휘청거리자 강남육계가 일제히 매초풍을 덮쳤다. 그러나 매초풍은 그런 강남육계를 모조리 격퇴하고는 남이인을 향해 살수를 펼치려 했다. 그 순간 또다시 등 뒤에 곽정의 일장을 맞고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힘이 약한 탓에 등에 급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초풍은 전혀 부상을 입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잃지 않고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던 곽정은 이 두 번의 공격으로 너무나 많은 기력을 소진하고 말았다. 결국 도끼운이 다시 올라와 정신이 혼미해져서 몇 번 휘청이더니 하필 매초풍 옆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매초풍은 곽정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5손가락을 갈퀴처럼 구부려 뻗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황룡이 무작정 뛰어들어 곽정을 안았다. 그 순간 매초풍이 짧은 비명을 내질렀다. 그녀는 손가락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얼른 팔을 움츠렸다. 원인은 황룡이 입고 있는 연희갑의 가시에 찔렸기 때문이다. 놀란 매초풍이 얼른 몸을 일으키며 다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의자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매초풍이 손을 휘둘러 의자를 박살내자 이번에는 탁자가 매초풍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바로 탁자의 다리를 잡고 매초풍에게 돌진하는 주총이었다. 매초풍이 발을 날려 탁자를 걷어찼으나 주총은 이미 탁자 다리를 놓고 오른손을 뻗어 뭔가 살아있는 것을 매초풍의 옷 속에 쓱 던져 넣었다. 매초풍은 차갑고 미끌미끌한 것이 꿈틀꿈틀 가슴을 헤집고 다니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식은땀이 다 났다. 급히 옷 속에 손을 넣고 헤집으니 금붕어가 잡혔다. 매초풍은 기가 차고 핏대가 솟았다. 그런데 옷깃에 손을 넣어보고 매초풍은 더욱 놀랐다. 항상 품고 다니던 해독약 병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비수와 그 비수를 싸둔 인피까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인피는 다름 아닌 남편의 가슴살을 도려낸 것으로 구음진경의 비급이었다. 살아생전 진연풍은 자기 몸에 구음진경을 새겨 보관했었다. 그리고 진연풍이 죽은 뒤 매초풍이 진연풍의 살가죽을 벗겨내서 보관하고 있었다. 주총은 매초풍의 감각이 예민해서 자기 손이 아무리 빨라도 손을 쓰기 힘들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의 정신을 분산시키기 위해 금붕어를 이용한 것이다. 주총은 병뚜껑을 열어 독약을 잘 아는 가진학에게 냄새를 맡아보게 했다. 가진학은 그것을 곽정에게 먹인 다음 상처에 발라주라고 했다. 매초풍이 이 소리를 듣고 날아올라 그들을 덮치려 하자 한보구와 정금발 그리고 남이인과 한소영이 그녀를 막았다. 주총은 황급히 황룡에게 약을 건네주며 매초풍의 품에서 꺼내온 비수를 곽정의 품 안으로 넣었다. 주총은 비수의 주인이 원래 곽정이니 돌려주려 한 것이다. 그런 다음 철선을 휘두르며 매초풍을 협공했다. 곽정은 해독약을 복용하고 잠시 뒤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매초풍의 독은 퍼지는 속도도 빨랐지만 사라지는 속도 또한 빨랐다. 상처 부위는 여전히 욱신거렸으나 움직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곽정은 쓰러지기 전에 매초풍을 쓰러뜨릴 방법을 깨우쳤다. 곽정은 몸을 일으켜 매초풍과 강남육계가 싸우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느린 장법으로 매초풍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바람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천천히 매초풍에게 접근해서 장법을 일으키는 그 순간 내공을 쏟아내는 것이었다. 곽정은 저도 모르는 사이 총경의 이치를 깨우친 것이다. 아무런 낌새도 없이 갑자기 일장을 맞으니 아무리 매초풍이라도 견디기 힘들었다. 더구나 지금의 곽정은 해독약을 복용하고 원래의 힘을 되찾은 상태였다. 앞전에 당했던 공격과는 그 위력 자체가 틀렸다. 매초풍이 나가떨어지자 한보구와 남이인이 쓰러진 매초풍에게 동시에 살수를 전개하려 했다. 그때 곽정이 두 사람을 말리면서 말했다. 사부님, 매 선배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강남육계는 모두 뒤로 물러났다.
매초풍도 얼른 몸을 일으켜 세우며 곽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곽정이 진지하게 말했다. 선배님을 난처하게 만들 생각은 없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겼던 매초풍이 말했다. 좋다. 그럼 내게서 훔쳐간 비급을 돌려다오. 이 말은 주총에게 한 게 분명했다. 그러나 주총은 의아해하며 그녀에게 물었다. 나는 네 비급을 가져간 적이 없다.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비수를 싼 인피가 구음진경이라는 사실을 주총이 알리 없었다. 매초풍은 강남 육계가 비록 자신과는 불구대천의 원수이긴 하지만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곽정과 싸울 때 떨어뜨린 것이라 생각하고 다급한 마음에 몸을 굽혀 이리저리 땅을 더듬으며 찾았다. 그러나 한참을 찾아도 비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두들 눈먼 여자가 깨진 기와 조각 더미를 헤집으며 이리저리 미친 듯 무언가를 찾는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이 들어 함께 잃어버린 비급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곽정의 품속에 있는 비급을 땅에서 찾을 리 만무했다. 육승풍이 고개를 저으며 매초풍에게 말했다. 매사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길에서 떨어뜨린 듯 싶습니다. 그러나 매초풍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두 손으로 여기저기 땅을 헤집고 다녔다. 그때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니 매초풍 뒤에 푸른 옷을 입은 괴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 신법이 실로 번개 같아 아무도 그가 오는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그는 손을 뻗어 매초풍의 등을 닭 잡듯이 쑥 들어올리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장원 밖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웬일인지 괴인에게 잡힌 매초풍은 전혀 반항하지 못한 채 꼼짝 않고 있었다. 모두들 놀라움 속에 두 사람이 사라져가는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푸른 옷의 괴인이 매초풍을 데리고 사라진 후에도 강남 육계를 비롯한 사람들은 서로를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멀리 호수에서 파도가 철썩거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막 육승풍이 손님들을 후청으로 안내하려고 할 때였다. 사라졌던 푸른 옷의 괴인과 매초풍이 다시 귀운장에 나타났다. 매초풍이 곽정에게 소리쳤다. 항룡시 8장은 모두 18장인데 왜 전부 쓰지 않았느냐? 그러자 곽정이 말했다. 제가 우둔하여 홍칠공께서 15장밖에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매초풍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네가 15장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내가 졌으니 홍칠공 그 늙은이가 대단하긴 한가 보구나.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그러나 싸울 생각이 없는 곽정은 이를 거절했다. 저는 애초에 선배님의 적수가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앞을 못 보는 덕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니 제가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매초풍은 단호했다. 이 매초풍이 홍영감의 제자에게 졌다는 소문이 강호에 퍼지면 도화도 사부님의 명예가 훼손될 테니 다시 한번 승부를 봐야 한다. 매초풍은 곽정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짜고짜 손을 뻗어왔다. 매초풍이 무섭게 압박해오자 싸움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곽정이 말했다. 좋습니다. 다시 선배님과 15초씩을 겨루도록 하지요. 곽정은 항룡시 8장 중 15장을 다시 한번 전개하면 이길 수는 없더라도 목숨은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곽정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1장을 전개했다. 그런데 그때 몸쪽에서 핑 하는 작은 소리가 나더니 매초풍이 그의 손과 팔을 정확히 겨냥하며 손목을 굽혀 낚아채 왔다. 어둠 속에서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했다. 곽정은 깜짝 놀라 황급히 왼쪽으로 옮긴 후 다시 항룡시 8장을 천천히 전개했다. 그러나 장법을 뻗자마자 다시 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매초풍은 곽정이 팔을 뻗은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빠른 장법으로 느린 장법을 맞받아쳤다. 놀란 곽정은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곽정은 매초풍이 자기 공격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핑 하는 소리와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매초풍에게 공격을 가하면서 푸른 옷의 괴인을 유심히 살폈다. 과연 예상대로 괴인이 손가락으로 작은 돌을 튕기고 있었다. 괴인이 어떻게 항룡시 8장의 공격 방향까지 예측하고 매초풍에게 가르쳐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더 이상 소리 없는 느린 공격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다. 결국 곽정은 느린 공격을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항룡시 8장으로 상대하기로 했다. 그러자 장원하는 장풍을 바라는 소리와 돌이 튕겨나가는 소리로 주위를 채웠다.
황용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땅에서 깨진 기와 조각을 집어들고 사방으로 던졌다. 어떤 것은 괴인이 던진 돌과 부딪히기도 했다. 이렇게 되니 소리가 분산될 뿐 아니라 돌의 방향도 바뀌어 매초풍은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없었다. 그러자 괴인이 손가락에 공력을 높여 돌을 튕기기 시작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작은 돌이 허공을 뚫고 나가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황용이 던진 기와 조각은 돌 근처에서 다시 튕겨나갔고 소리를 분산시키지도 못했다. 육승풍 부자와 강남 육계는 모두 놀라 넋을 잃고 바라만 보았다. 이때 갑자기 황용이 손을 멈추더니 멍하니 괴인을 바라보았다. 벼랑간 황용이 푸른 옷의 괴인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그녀는 괴인 품에 안겨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흐느껴 울었다. 육승풍은 황용이 그 괴인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듣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다리가 불구라는 사실도 잊고 일어서서 다가가려다 넘어지고 말았다. 푸른 옷의 괴인은 황용을 안고 오른손으로 천천히 얼굴에 가죽을 벗겼다. 얼굴에 쓰고 있던 인피 가면이 벗겨지자 그의 원래 얼굴이 드러났다. 푸른 옷의 괴인이 바로 도화도주 황약사였던 것이다. 황약사는 구음진경을 완전히 터득하기 전엔 도화도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찾기 위해 스스로 한 맹세를 깨고 강으로 나온 것이다. 싸움을 멈춘 매초풍과 육승풍이 연거푸 절을 올리자 황약사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승풍아, 그만 일어나거라. 그때는 내가 성격이 급해서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러고는 육관영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애가 네 아들이냐? 육승풍이 그렇다고 답하자 육관영이 앞으로 나서서 공손하게 황약사에게 절을 올렸다. 황약사는 대답 대신 왼손을 뻗어 육관영의 뒷덜미를 당기더니 오른쪽 장으로 그의 어깨를 쳤다. 그 모습에 대경실색한 육승풍이 뭐라 말하려는데 뒤로 몇 걸음 뒷걸음질 치다 낮아빠진 육관영이 조금의 부상도 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황약사가 다시 육승풍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들에게 무공을 전수하지 않았구나. 잘했다. 그제야 육승풍은 사부가 아들의 무공 내력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한 것임을 깨달았다. 제가 어찌 감히 사문의 규율을 어기겠습니까? 사부님의 허락도 없이 사부님의 무공을 전수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 아이는 선아파 고목대사의 문화에 있습니다. 그러자 황약사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고목같이 보잘것없는 무공을 지닌 자가 무슨 대사인가? 네가 배운 무공이 고목보다는 100배는 강하다. 내일부터라도 아들에게 너의 무공을 전수하도록 하라. 선아파는 우리 신발을 신겨줄 자격도 없다. 그 말을 듣자 육승풍은 크게 기뻐했다. 도화도에서 무공을 익힌 육승풍은 다리가 불구가 되긴 했지만 무공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열심히 수련을 하지만 뛰어난 스승을 만나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서도 사문의 규율 때문에 감히 무공을 전수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 사부님의 문화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아들에게 무공을 전수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으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육승풍은 감사의 말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황약사는 그런 그를 흘낏 보고는 손을 들었다. 이걸 너에게 주마. 오른손을 가볍게 날리니 흰 종이 2장이 앞뒤로 연달아 날아갔다. 황약사와 육승풍 사이는 1장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마치 바람이 종이를 실어보내는 것 같았다. 육승풍이 흰 종이를 잡아보니 종이에는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다. 육관영은 얼른 하인의 손에서 횃불을 가져와 부친이 볼 수 있도록 불을 비춰주었다. 육승풍이 자세히 훑어보니 종이에 적힌 것은 모두 연공의 비결이었다. 첫 번째 줄에 선풍소엽태법이라는 6글자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 선풍소엽태법과 나경신검장은 모두 황약사가 만든 무공으로 6제자 중 아무도 전수받지 못했다. 황약사가 말했다. 이 태법은 예전에 내가 만든 것과는 크게 다르다. 초식은 그것과 같으나 이번 것은 내공 연마에서 시작된다. 매일 그 구결에 따라 앉아서 기를 연마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무공이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5년 후면 너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육승풍은 아들에게라도 선풍소엽태법을 전수할 수 있게 되어 기뻤는데 황약사의 말을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황약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불구가 된 다리는 완치가 불가능하지만
이 비결대로 연마하면 보통 사람처럼 천천히 걸을 수는 있을 것이다. 황 약사는 당시 너무 성격이 불같아 죄 없는 제자 4명에게 가혹한 벌을 내린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하반신에 기를 불어넣어 제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공 비결을 연구했다. 황 약사가 말을 이었다. 나머지 3명의 사제를 모두 찾아서 전수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자 육승풍이 약간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사부님, 곡사형과 풍사제의 행방은 전혀 듣지 못했고 무사제는 이미 몇 해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황 약사는 비통한 심정으로 매초풍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매초풍보다 지켜보는 사람의 가슴이 더 섬뜩했다. 황 약사가 냉랭히 말했다. 초풍아, 너는 큰 죄를 저질렀으나 너 또한 큰 고초를 겪었다. 방금 구천이니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위해 복수를 하겠다고 했다. 그 눈물 때문에 몇 년 더 살게 된 줄 알아라. 매초풍은 사부가 이렇게 쉽게 자신을 용서해 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런데 뜻밖의 말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땅에 꿇어앉아 절을 했다. 황 약사는 그런 매초풍에게 다가가 됐다며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매초풍은 갑자기 등에 따끔한 통증을 느끼며 놀라 기절할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님, 제자의 죄가 죽어 마땅하니 제발 여기서 바로 죽여주십시오. 제발 부골침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황 약사에게는 부골침이라는 동문 암기가 있었다. 그것은 상대의 몸속 깊숙이 파고들어 관절 사이에 박히는 것으로 침에는 독약이 묻어 있어서 천천히 발작해 매일 6차례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격렬한 통증을 주었다. 또 한 번에 죽지 않고 12년 후에야 죽게 되는데 무공을 익힌 자가 공력을 운행해 이를 막으려 하면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만든다. 매초풍은 부골침의 고통에 시달리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구운 백골조로 자기 머리를 찌그려 했다. 그러나 황 약사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낚아채고는 냉랭하게 말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지금 죽으려 하느냐? 부골침의 독은 1년 후에야 발작한다. 1년 동안 3가지 일을 완수하고 도화도로 나를 찾아오면 침을 뽑아주마. 그 말을 듣자 매초풍은 크게 기뻐하며 답했다. 제자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부님의 명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러자 황 약사가 말을 이었다. 첫째, 구음진경을 잃어버렸으니 찾아오너라. 만약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 한 사람이 보았으면 그 한 사람을 죽이고 100사람이 보았다면 100사람을 모조리 죽여라. 99명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살려두었다면 나를 찾아올 생각은 하지 말거라. 모두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섬뜩해졌다. 왜 사람들이 황 약사를 동사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새삼 알 수 있었다. 둘째, 고, 육, 무, 풍. 4명의 사형 사제가 모두 너 때문에 고충을 당했다. 고경풍과 풍목풍을 찾아오고 무강풍의 식소를 살펴본 후 모두 기운장으로 데려와 살게 하라. 매초풍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황 약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떼었다. 구음진경은 니놈들이 멋대로 가져간 것이다. 비급의 무공을 연마하라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네가 멋대로 연마한 것이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매초풍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황 약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다시 입을 열었다. 이것이 3번째 임무이다. 그러자 매초풍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앞에 2 임무를 완수하고 구운백골조와 최심장의 공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황 약사가 갑자기 곽정에게 손짓을 했다. 네가 곽정이냐? 곽정이 황급히 앞으로 다가가 절을 하며 예를 갖췄다. 내 제자인 진연풍을 네가 죽였느냐? 그 물음에 곽정은 황 약사의 진위를 몰라 잔뜩 긴장해 움츠러들었다.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고 무지했습니다. 진 선배님께 사로잡혔는데 너무 당황해 그만 실수로 진 선배님을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황 약사가 코웃음을 쳤다. 진연풍은 우리 문화의 반역자이니 응당 우리 문중의 사람이 그를 처단해야 한다. 도와도 문화의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황용이 급히 곽정 앞을 막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때 곽정 오빠는 겨우 6살이었는데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황약사는 못 들은 척 다시 말을 이었다. 홍칠공은 본디 제자를 받지 않는데 너에게는 그가 가장 자신 있는 항룡시 8장 중에서 15장을 전수해 주었다. 그 영감이 전수한 무공으로 우리 문화의 제자를 이겼으니 다음에 그 노인네가 나를 만나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하겠느냐. 그 영감쟁이는 분명 우리 문화에는 인물도 없고 제자들도 시답잖다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버지, 누가 감히 도와도 문화에 인물이 없다고 하겠어요? 곽정 오빠는 매사저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 조금 우세했을 뿐인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이 딸이 아버지의 화를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서 황용은 몸을 날려 중앙으로 나갔다.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평범한 무공을 써서 홍칠공의 가장 자신 있는 장법과 겨루어 보겠어요. 아버지인 황약사의 성격을 잘 아는 황용은 이대로 가다가는 곽정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황용은 곽정의 무공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몇 초씩 겨뤄서 비기면 아버지의 화도 풀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곽정도 황용의 뜻을 파악하고 황약사가 막아서기 전에 앞으로 나섰다. 난 한 번도 널 이긴 적이 없으니 또 몇 대 맞겠구나. 곽정의 말이 끝나자마자 황용이 먼저 공격해 들어갔다. 황용은 아버지의 화를 풀어드릴 생각으로 매 초씩에 신중을 다했다. 그녀는 곽정이 건장하니 몇 대 맞아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곽정은 그녀와 정반대였다. 항룡시 8장은 강한 내공을 필요로 하는 장법인데 곽정은 혹시라도 황용이 다칠까봐 내공을 제대로 실을 수 없었다. 그러니 변화무쌍한 황용의 나경신 검장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러나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연극이 황약사에게 통할 리 만무했다. 황약사는 노안 얼굴을 하고는 냉소를 머금었다. 누가 그런 광대 노름을 보고 싶다고 했느냐? 황약사는 갑자기 두 사람 사이로 몸을 날려 양손으로 두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좌우로 각기 던졌다. 그러나 딸을 던질 때는 가볍게 살짝 내려놓는 반면 곽정을 던질 때는 힘껏 땅에 내동댕이 쳤다. 황약사는 곽정을 땅에 내동댕이 쳐서 입술이 깨지고 얼굴이 퍼렇게 멍이 들어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뒤에 용서해줄 속셈이었다. 그러나 곽정은 황약사의 생각과 달리 다치기는커녕 아주 여유롭게 땅에 착지했다. 그 모습을 보고 황약사는 곽정이 하반신이 튼튼하고 내공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황용이 황급히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곽정 오빠에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곽정을 걱정하는 황용의 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황약사는 아내를 잃은 뒤 딸을 의지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집을 나간 딸이 갖은 고생으로 몸이나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자신의 맹세를 깨면서까지 딸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오히려 황용은 예전보다 훨씬 예뻐진 데다 곽정을 싸고 돌면서 자신과는 소원해진 듯하자 질투심이 일면서 화가 났다. 황약사는 입가에 묘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넌 새까만 후배니 제자를 시켜 겨루게 해야겠지만 난 제자가 없으니 직접 널 상대해야겠구나. 그 말에 곽정이 황망히 몸을 굽히며 말했다. 제가 어찌 감히 선배님과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황약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누가 너와 겨룬다는 것이냐? 나는 그저 상대해주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을 테니 너는 항룡시 8장으로 계속 날 공격해봐라. 내가 조금이라도 피하거나 손으로 막는다면 네가 이긴 걸로 간주하겠다. 곽정이 다시 한번 사양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황약사의 호통이었다. 일이 이쯤 되니 곽정도 황약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곽정은 황약사의 내공이 심우하니 오히려 공격하는 자신이 반탄력에 밀려 낮아빠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몇 번 넘어지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곽정은 혹시라도 황약사가 다칠까봐 걱정도 되고 전력을 다 실으면 되돌아오는 힘도 더 클 것으로 생각해 힘을 육할 정도만 끌어올렸다. 그러곤 조심스레 항룡시 8장 중 첫 번째 장인 항룡유해를 황약사의 가슴을 향해 뻗었다. 그러나 곽정의 장풍은 황약사의 몸에 닿기도 전에 마치 회오리 바람에 연기가 거치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어서 황약사의 호통이 터졌다. 지금 뭐라는 것이냐?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그 말에 당황한 곽정은 다음에 이어질 항룡시 8장의 두 번째 장인 혹약제연을 전개할 때는 힘을 아끼지 않고 전력을 다해 공격했다.
그제야 황약사는 만족한 듯 말했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곧이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곽정이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뒤로 물러났다. 곽정은 탈골된 한쪽 손을 움켜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황약사의 심오한 내공에 곽정의 공격이 튕겨나오면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손목이 탈골되고 만 것이다. 황약사가 차갑게 말했다. 너도 나의 일장을 받아보아라. 항룡시 팔장이 센지 내 도화도 장법이 더 강한지 가르쳐주마. 말을 내뱉자마자 몸을 날린 황약사의 일장에 곽정은 단번에 나가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용이 비명을 지르며 급히 달려나와 자기 몸으로 곽정의 몸을 덮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러나 황약사는 순식간에 한 손으로 딸의 등을 움켜쥐어 들어 올리고 곽정을 향해 다시 왼쪽 장을 뻗었다. 이때 정금발에 저울에 달린 연자추와 한소영의 장검이 황약사의 왼쪽 손목을 노리고 들어왔다. 강남육괴는 곽정이 이번 공격을 맞으면 죽거나 중상을 입을 것으로 생각해 황급히 달려나온 것이다. 그러나 황약사는 딸을 옆으로 슬쩍 내려놓으며 양손을 휘둘러 정금발의 저울과 한소영의 장검을 빼앗아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쨍그랑하고 저울과 검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황용이 울부짖었다. 아버지, 곽정 오빠를 죽이면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황용은 바로 태우로 뛰어들었다. 첨벙하는 소리에 놀란 황약사가 얼른 태우로 달려갔으나 그 어디에도 황용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바닷물에서 놀기를 좋아했던 황용인지라 물에 빠져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황용이 가버리면 다신 딸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황약사는 초조했다. 황약사는 잠시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때 주총은 곽정의 탈골된 뼈를 맞춰주고 있었다. 순간 딸에 대한 황약사의 분노가 그들에게 옮겨갔다. 너희 7명은 빨리 자결하는 게 나을 거다. 그러지 않으면 갖은 고통을 다 겪게 해주겠다. 그 말에 가진학이 철장을 휘두르며 말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내대장부가 그깟 고통쯤이야 뭐가 대수겠소? 강남육괴는 각자 무기를 쥐고 임전 태세를 갖추었다. 그때 곽정이 황급히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진연풍은 제가 죽였으니 사부님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제 목숨으로 갚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곽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가 죽으면 성격이 불같은 사부들이 황약사에게 죽기 살기로 덤벼들 것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곽정은 황약사 앞에 몸을 꼿꼿이 세우고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아직 부친의 원수를 갚지 못했으니 한 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30일 후에 직접 도화도로 찾아가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황약사는 여전히 물에서 나오지 않는 딸이 걱정되어 곽정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던 터라 아무 말 없이 손을 휙 내젓고는 몸을 돌려 떠났다. 황약사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잠깐 어른거리더니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황약사가 떠나자 긴장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한숨을 내쉬었다. 육승풍은 잠시 정신을 놓고 있다가 말문을 열었다. 여러분, 객청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지요.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매초풍의 씁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웃음을 내뱉고는 소매를 털더니 휙 날아올라 어둠 속으로 멀어졌다. 그런 그녀의 등 뒤로 육승풍이 얼른 소리쳤다. 매사저, 당신 제자도 데려가시오. 하지만 어둠 속에 정적만 흐를 뿐 매초풍은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